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묘령의 여인인데요. 기차가 도착을 했을 때 김정은이 내리고 그 뒤에 김주애 그리고 최선희가 내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여성이 내렸는데 이 여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주애의 후계자 시스템이 구축된 거다. 김주애 전남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성 누구였을까? 딸 옆에 있는 아버지로서의 김정은의 이미지 정치를 위한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악랄하죠. 10대 소녀까지 이미지 정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김주애가 하나의 볼모다.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강동환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딸 김주애와 함께 동행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이번 전승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 김정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푸틴과 시진핑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견주었는데요. 전 세계에 이 독재자 김정은의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켜주는 행사였다고 할 수가 있죠. 왜 가장 큰 수혜자였을까? 김정은은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향해서 글로벌 리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보였다라는 것과 함께 북러 양자회담도 개최했죠. 또 북중회담도 개최했죠. 자신들이 사실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랑 같이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위상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꾸 북중러 삼국 체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김정은을 과연 이렇게 동등하게 대우해 줬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번 이 전승절 행사에서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죠. 김주애와 동행을 했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이 김주애에게 초점을 다뤘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김주애의 후계자 계승을 위한 행사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 후계 수업을 위해서 대동했다 이렇게도 표현한 언론도 있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김주애는 결코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김주애에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즉 후계자로서 김주애를 보다 보니까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도 주인공은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김주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억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이번에 나타나게 된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묘령의 여인인데요. 기차가 도착을 했을 때 김정은이 내리고 그 뒤에 김주애 그리고 최선희가 내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여성이 내렸는데 이 여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주애의 후계자 시스템이 구축된 거다. 김주애 전남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왜 이제 중요하냐 면요, 우리가 자꾸 김주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이제 과장되게 과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성 누구였을까? 바로 김정은의 1호 통역사, 중국어 통역사입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조금만 확인해 보더라도 이 네 번째에 내린 여성이 거기에서 영상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마치 이걸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새로운 인물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북한이 공개한 기록 영화를 보면 단 몇 초 만에 김정은 옆으로 다가와서 통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참 저는 너무 저 자신도 사실 좀 반성을 했는데, 이 여성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중국과 북한의 양자회담, 정상회담을 할 때도 여전히 김정은 곁에서 통역을 했던 바로 그 여성이고, 김정은의 중국어 통역 담당자로 통역사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활동을 했던 여성인데, 저희가 관심을 두고 이제 보지 않다 보니까 그냥 통역사이다 보니까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도 사실 이번에 좀 놓친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여성을 두고 무슨 후계자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김주애 전남팀이다, 이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고, 이렇게 전문가가 한마디를 하면 이게 국내 언론의 기사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정말 김주애를 위한 행사이고, 김주애의 4대 세습을 위한 어떤 후계자로서의 후계 승계를 위한 그런 행사를 이렇게 이제 비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나중에라도 이 김주애가 정말 왜 후계자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가 김주애에 너무 초점을 좀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계자가 아닌데 12살 아이와 정상 외교 동반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주애와 함께 김주애가 계속 이제 국내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금 해외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김정은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을 이제 한 거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 3자 지도자가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모든 서브라이트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김정은은 분명히 원했을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김주애는 왜 데리고 갔을까? 김정은을 바라볼 때 김주애 옆에 있는 김정은과 홀로 서 있는 김정은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김정은은 독재자의 이미지입니다. 자기 고모부죠.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을 했다라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한만큼 그런 억압된 곳이 없다는 것을 세상의 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신의 딸을 데리고 선 김정은의 모습 얼마나 자애로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상적인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계의 모든 카메라, 이 서브라이트가 지금 카메라가 주목되는 바로 그 시점, 즉 기차에서 김정은이 내리는 그 시점에 김주애가 함께 대동함으로써 김정은의 이미지는 완전히 쇄신되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김주애를 4대 세습의 후계자 수업을 위한 거나 뭐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곳으로 그렇게 데려갔다면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해야 맞는 거죠. 전승절 행사 막내는 뭐 못 올라갈지라도 리셉션장이나 이런 행사, 비공식 행사에서 김주애가 얼굴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어떤 행사에서도 김주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김주애 옆에 있는, 즉 딸 옆에 있는 아버지로서의 김정은의 그 이미지 정치를 위한 어떤 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김정은은 굉장히 악랄하죠. 자신의 딸까지, 그 어린 10대 소녀까지 이미지 정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뭐 김정은이 이제 그 이동을 장거리로 했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이 김주애가 하나의 볼모다, 뭐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뭐 일견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뭐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 그리고 거기에 과연 누가 뭐 이런 테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주장도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정은의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김주애를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후계자 문제를 조금만 언급을 하면요. 그러면 김주애가 아니면 누구냐? 저는 분명히 북한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그 어린 나이에 30, 30대에 등장을 할 때도 북한 주민들이 야, 그 어린 게 뭘 할 수 있나, 이런 반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김정은이 등장을 할 때 각 군부대에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사상 교육을 이제 하는데 그 교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김정은 장군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상적으로 뛰어났고 군사적으로 이런 비범한 활동을 했다, 이런 이제 교양 자료가 있는데, 그때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 어린 나이에 김정은이 뭘 했나, 이런 발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김주애가 뭐 만약에 정말 뭐 지금 10대라지만 20대, 30대 그때 공식적으로 어떤 승계를 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의 지금 가부장적 사고의 기본적인 체제에서 더군다나 10대 소녀가 최고 존엄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과 같은 그런 세습 독재 체제에서 뭐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곳에서, 아니 김정은이 뭐 꼭 리설주 아니더라도 다른 여성을 통해서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고, 본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아들이 어딘가에 지금 있을 거고, 그 아들이 차근차근 지금 후계자 수업을 오히려 받고 있을 거다. 그러면 김주애는 새로운 자녀, 아들이 등장했을 때 지금 길을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김여정이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김여정의 존재는 김정은 옆에서 김정은을 보필하는 정도입니다. 김주애가 지금 차근차근 자신의 어떤 뭐 경력이나 경험을 쌓고 있다? 왜 하겠습니까? 결국 등장하게 될 4대 세습의 후계자, 그 김정은의 아들에 대한 어떤 보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 김주애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여정의 역할, 그것을 김주애에게 그대로 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인 이설주나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이 과거 방중 때와 확 달라진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설주가 등장을 했을 때는요, 김정은의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정상 국가로서의 지도자, 즉
퍼스트 레이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나이 어린 이 지도자 같은 홀로 등장했을 때와 김일성, 김정은이 혼자 등장했을 때는 전혀 다른 그림이지 않습니까? 자, 30대의 최고 지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검증도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유행했던 그 노래,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라고 하기 때문에 노래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때 나왔던 노래 가사들을 보면 우리의 친근한 어버이 김정은 동지 이런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정은만 따르렵니다. 뭐 이런 노래들이거든요. 노래의 가사 자체가 이미 친근한, 뭐 그이 없이는 못 살아, 뭐 우리는 김정은만 따른다 이런 노래들을 가지고 김정은을 소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친근함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 옆에 바로 리설주가 있었던 겁니다. 즉 정상적인 어떤 하나의 국가의 리더로서 그리고 그 옆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보여줬던 역할로서는 리설주의 이미지는 최고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리설주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지금은 그 옆에서 김주애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라면 본인만의 독특한 개성과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 직함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왜 김주애가 리설주를 따라합니까? 리설주의 몸동작, 이미지, 심지어는 헤어스타일, 또 옷, 패션까지 저거 누가 봐더라도 리설주인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4대 세습의 후계자로 키운다면 지금의 이미지를 리설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부터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후계자 수업이라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이 리설주 역시 김주애의 4대 세습의 후계자설은 저는 좀 지금은 좀 이르다. 지금은 좀 근거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리설주의 활용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푸틴, 시진핑이 김정은을 동등한 위치로 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번에 시진핑은 왜 김정은을 불렀을까? 명확한 답 중에 하나는 바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한 그 상황을 시진핑도 본 겁니다.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과 지금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상입니까? 뭐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상이 높아졌다, 뭐 핵 보유국 지위를 중국이 인정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 그 러시아 파병한 군인들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자,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외국에 파병을 했는데 600명에서 2000명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전사한 부모들은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600명에서 2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들을 영웅 만들기 하면서 유가족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김정은이 유가족 위로 행사라고 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뭘 입고 왔습니까? 북한 여성들이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즉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전투병을 파병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죽어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진핑은 그걸 본 겁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북한군의 용맹한 전투 덕에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이 최첨단 무기, 뭐 현대전에서 무인기가 있고 최첨단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투병이 마지막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전투병의 파병과 전투력을 시진핑도 분명히 본 거죠. 자,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측면 북한이 뭐가 있습니까? 뭐 중국이 아무리 북한으로부터 뭐 자원을 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중국이 어떤 이 전쟁의 상황에 돌입했을 때 결국 북한으로부터 파병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이 북한에 대한 부분들을 김정은에 대한 의존을 해준 거고 또 지금 결국 우리가 이 국제정세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국은 분명하게 이번에 자꾸 열병식에 뭐 북중로만 보고 있지만 26개 정상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대형 이 글로벌 외교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중국이 그 앞에 시진핑 앞에 서고 나머지 정상들을 뒤에 줄 세운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거기에 바로 북중로라는 이 삼각동맹 체제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 김정은을 이렇게 최고의 의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 핵보유국 지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대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은 정말 말 그대로 독재 집단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 북한의 독재 체제를 야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표현조차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북한의 김정은은 국가의 위상을 높인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파견 병사 전사자 운구 화면을 공개하였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오히려 독재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죠. 경제, 군사적인 지원, 뭐 심지어는 뭐 이 푸틴으로부터 그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뭐 아우루스 차량까지 그리고 김정은의 위상까지 높여줬던 것이 바로 이 러시아 파병인데 뭐 얼마나 이 푸틴이 감사했으면은 뭐 몇 번이고 걸쳐서 그 공식 성명도 그렇고 또 이번에 중국 열병식장에서 북러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뭐 북한군의 용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쿠르스크를 해방했다 막 이렇게까지 치켜 세웠지 않습니까? 자, 근데 북한은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했다면 분명히 어떤 북한 사회 내부에 동요가 있어야 될 텐데 뭐 북한은 지금 그들을 영웅 만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끔찍했는데 이 김정은이 유가족들을 지금 불러다가 어떤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훈장도 다 영웅 메달이라고 해서 다 하나씩 달아줬죠. 두 번의 행사를 했죠. 한 번은 101명의 전사자들의 영정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 김정은이 일일이 영웅 메달을 걸어주는 행사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유가족들을 또 불렀습니다. 거기에 그 전사자들의 이 수를 세보면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한 이제 400명, 500명 정도가 되는데 한국의 우리 국정원에서 처음에 600명 정도가 전사했을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 2,000명이다라고 다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보다 더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수가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북한 사회가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북한 독재 정권의 가장 악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을 영웅 만들게 합니다. 정말 그들이 영웅입니까? 일단 이 전쟁의 명분 자체가 파병의 명분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자신들의 국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 그렇게 파병했고 조선 사람의 영맹성을 떨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영웅 만들게 하고 있지만 정말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어떻게 싸웠다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례들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뭐 소대장 한 명과 11명의 소대원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총탄이 다 이제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전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랬더니 소대장이 무전으로 자신들의 좌표를 찍어주고 거기에 포격을 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전사한 겁니다. 앞에 지뢰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뢰밭을 이제 그 지뢰 해체 작업을 하고 가는데 뒤에 본진이 이제 올 시간이 다 되니까 그 군인이 자신이 몸을 던져서 육탄으로 지뢰를 해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당한 병사를 구하러 다른 이제 동료들이 오다 보니까 또 전투력에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류탄을 들어서 자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오른손이 떨어져 나가자 왼손으로 다시 들어서 자폭했다. 그리고 뭐 16발의 총탄을 맞고도 적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들고 뛰어들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전투의 양상입니다. 이게 정말 영웅입니까? 만약에 한국에 파병을 했는데 한국의 군인들이 이렇게 싸웠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할 수 있습니까?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이렇게 영웅 만들기를 하면서 이게 북한 사회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북한 체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이 김정은 독재 정권에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북한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 분개해야 됩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것도 명분도 없고 여기에 우리가 규탄도 해야 되지만 북한 내부에서 저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영웅 만들게 하면서 저런 비인간적인 살상 도구로 지금 그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왜 국제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도 좀 의아하고요. 전쟁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로를 함부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했다. 근데 그게 영웅이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통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왜 러시아와 밀착해도 경제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북한이 지금 인민생활 향상,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런 구호들을 이제 제시를 하니까 김정은이 뭐 러시아에 파병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하고 뭐 인민생활 향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베트남 파병한 것과 가지고 비교도 합니다. 한국이 베트남 파병해서 파병의 대가로 뭐 한국의 경제도 성장시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역시 뭐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북한도 뭐 러시아 파병해서 그 돈 가지고 경제 성장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정확히 뭘 의미하냐? 김정은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냐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라는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장마당의 쌀값이죠. 외부에서 경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뭐 인민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쌀값은 당연히 내려가야 됩니다. 보통 지금 1kg에 장마당에서 뭐 9,000원, 8,000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데일리 NK라는 그 보도에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kg의 장마당 쌀값이 15,000원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인민생활 향상,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부분 그리고 핵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핵심 기술과 같은 부분들을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개발 그게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치를 떨고 제가 본 장면이 뭐냐면 그 전사자들을 위로하는 행사에 가는데 김정은이 뭐 타고 등장합니까? 푸틴으로부터 받은 아우루스 차량을 타고 갑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신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 수억 대나 되는 그런 차량을 푸틴으로부터 감사의 대가로 받아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결국은 그 전사자들의 피값 목숨값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김정은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자꾸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평화롭다, 평화의 사도다, 뭐 심지어는 남북한이 지금 뭐 평화의 물꼬를 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독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이 그 독재의 탄압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좀 알면 좋겠습니다. 향후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지금 일단 전쟁이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 중에는 계속해서 북한의 활용 가치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북한도 그걸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북한 내부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어필할 거고 또 협상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크게 받아내려면 이 파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계속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기록 영화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최근에 이 모스크바에서 지금 북한 미술 전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데 거기에 전시된 그림들을 보면 역시 이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해서 뭐 북한 러시아군과 함께 참호 속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협상 가치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과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같은 지원을 할까? 북러가 조약을 했다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과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지원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이 러시아가 북한의 관광까지 이제 개방하면서 이 기찻길과 뭐 비행기는 열려져 있었는데 지금 육로까지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건설 과연 제대로 될까?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지. 거기에 실제로 다리가 놓여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교육을 하느냐, 사람이 오가느냐의 문제인데 뭐 전쟁이 끝나서 거기에 오가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지금 너무 헛된 망상,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푸틴, 김정은, 시진핑의 회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번 그 조약을 체결할 당시 때처럼 뭐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뭐 가장 큰 줄기는 아마 그거겠죠. 김정은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의 파병에 대한 것들을 정당화하고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북러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도 마련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은 계속해서 이 파병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고 뭐 러시아는 지금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논의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북러 간의 앞으로의 관계는 뭐 갑자기 또 그렇게 나빠지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변곡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떤 양상으로 끝날지 그 부분들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